비전은 여러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게 비전이에요. 사기꾼 집단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왜 필요할까? 뇌물수수자가 있는데 공여죄는 아예 처리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범죄에서 윤리 모의할 장수도 필요하잖아요. 기소에서는 그거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김성훈을 포함해서 그 공범들을 김영일 인사실에서 불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은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이번 취재는 내용이 뭡니까? 네, 오늘은 1조 원대 사기 사건을 일으킨 한 다단계 업자와 그를 비호한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 1조 원대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피해자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이 지경이 되도록 수사 당국에서는 몰랐던 겁니까? 취재를 해보니 분명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나 안 했던 거겠죠. 먼저 제2의 조이팔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벌인 사업의 실체부터 추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맞죠? 네. 우리 회사 비전은 여러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게 비전이에요. 회사 창립 7주년 행사에 등장해 회원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열변을 토하는 한 남성.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입니다.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엔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인사에 이어 자유선진당 대표와 새누리당 고문을 지낸 변웅전 전 의원,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이던 경대수 전 의원의 영상 편지도 등장합니다. 금융업계 선두 투자로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IDS 아카데미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회장님과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김성훈 대표가 주최한 또 다른 행사에 도착한 축하 화환들.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즐비합니다.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부장검사는 물론 경찰서장이 보냈다는 화환도 보입니다. 김성훈 대표가 내세운 사업 모델은 홍콩 외환시장 투자였습니다. 홍콩 현지 법인으로 돈을 보내 외환시장에서 FX 마진 거래란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딜러들에게 증거금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월 1에서 4%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1,000원 이었는데 1년에 해약하면 1,000원 내준다. 해약금 내준다. 원금 내준다. 그 대신 이자만 만나면 된다. 원금을 보장되니까 하는 거야. 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 장담하는 거나 거액의 외화를 당국의 허락 없이 홍콩으로 보내는 방식 모두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김 대표의 화려한 인맥에 투자자들은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기꾼 집단에서는 그럼 도대체 정치권 인사가 왜 필요할까?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일반 시민들이 마냥 속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의심할 때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신뢰를 다시 부여해준다든지. 돈을 먼저 넣은 회원이 모집책이래 다른 회원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시야를 가리고 앞에 보시고 저를 철통같이 신뢰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돈은 제가 벌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김성훈 대표는 첫 위기를 맞습니다. IDS 홀딩스의 사업 모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고발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때까지의 피해액은 아직 600억 원대였습니다. 다급해진 김 대표는 정치권과 연이 닿아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로 7주년 축하 인사에 등장했던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던 조모 변호사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경대수 의원의 법률사무소부터 의원실까지 7년을 경 의원과 함께해왔습니다. 보좌관을 사임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김 대표의 변호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를 사석에서 만났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담당 검사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검사 역시도 굉장히 좀 다른 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을 사석에서 좀 저한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그 장점, 변론할 때 있어 장점,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변호사의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수사 초기 김성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김 대표는 우선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원금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해 감형받는 걸 노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의 출처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사업을 하며 새로 투자금을 모집해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돈을 갚은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받는 동안에 계속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앞에 사기를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럼 집행유예 해줘도 되겠네. 이런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이제 보면은 항상 이게 무슨 돈으로 이걸 갚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집행유예 판결은 오히려 김성훈 대표의 사기 행각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IDS 홀딩스는 경제범죄에서 재벌들이나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며 집행유예를 홍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받는 이제 그 상업업칙의 판결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요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보면서 야 이거 벌써 IDS가 재벌의 판결에 올라선 건가. 김 대표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오히려 해외까지 진출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일본, 홍콩, 아시아를 어우르는 그런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는 구성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돌려막기 행각에 수사당국은 2016년 다시 김 대표를 체포했고 법원은 그제서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 당시 672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1조 1,600억 원까지, 피해자는 11,2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김성훈 대표가 피해자들의 돈을 갚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 갚았다는 돈도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돌려막기를 했다는 건데 재판부가 속아 넘어간 건지 봐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00억대 사기가 1조 원대까지 커지게 됐어요. 네, 법조인 출신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 변호사를 쓰고 이 변호사의 논리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오히려 초대형 사기 사건으로 번지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정도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면 이 김성훈 대표와 IDS 홀딩스의 인맥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의 인맥은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경찰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외환거래 교육 사업에 뛰어든 김성훈 대표는 그즈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의 윤모 경사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김성훈 대표가 윤 경사에게 회식하라며 용돈을 줄 정도로 끈끈한 사이가 됩니다. 급기야 윤 경사는 2015년엔 자신의 승진을 김 대표에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경위로 특진으로 승진하려면 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도와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청탁은 현실이 돼 윤 경사는 특진에 성공합니다. 김성훈 대표는 이때 이미 6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첫 재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일단 경찰이나 국가기관에 이런 사기 범죄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끔찍한 일이고요. 청탁을 들어준 대신 김 대표는 승진한 윤경희에게 영등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IDS 홀딩스 사무실의 위치는 여의도, 바로 영등포 경찰서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IDS 홀딩스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가야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서장이 내가 지능팀 지원했을 때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거부할 수 없는 백이 들어왔다며 발령냈대요. 누군가의 입김 덕분에 영등포서 지능팀으로 발령이 난 윤경희는 경찰청에 유사 수신업체 단속 계획을 흘려주며 김 대표에게 협조합니다. 경찰청 수사국이 IDS 홀딩스를 포함하여 유사 수신업체를 관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성훈 대표는 자신이 고소한 다른 사건이 윤경희에게 배당되도록 손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소건 하나 들어갈 거야. 너한테 배당하라고 했다. 내 지휘 받아서 잘 처리하자. 김씨만 구속하면 돼. 이 과정에서 김성훈은 6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윤경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대표의 부탁을 받아 경찰의 사건 배당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윗선은 누구였을까? 바로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대표와 구은수 청장을 엮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은 IDS 홀딩스에서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던 유모 씨였습니다. 과거 자민련 후원 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충청 지역 마당발입니다. 그 당시에 김성훈이가 그 불러온 소위 그 브로커가 있었어요. 소위 로비스트. 그 사람 이름이 유예요. 상당히 정관계에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2013년 정도에 IDS 홀딩스로 들어옵니다. 유 회장은 김성훈 대표가 한창 사업을 벌리던 2014년 무렵 여러 인물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실의 김모 보좌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구은수 청장과 같은 충북 옥천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유 회장을 통해 김 보좌관에게 2,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자신과 특수관계인 경찰관 윤 씨 등이 승진할 수 있게 구은수 청장에게 청탁을 넣어달라며 준 돈입니다. 나중엔 윤경희를 김 대표 자신의 사건에 배당해달란 요구도 구은수 청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건 배당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배당의 어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더 나아가서는 경찰청 내부의 어떤 상급 기관, 상위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이 배당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을 시킨다면은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수사 과정이 오염될 수가 있고요. IDS 홀딩스 7주년 행사에 축하 인사를 보냈던 경대수 전 의원도 사실 유 회장의 인맥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경 전 의원은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충북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을 정도로 충청 지역에서 영향력이 여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김성훈 대표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조모 변호사도 경대수 전 의원의
최측근 보좌관이었습니다. 제가 김성훈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복귀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일선 경찰서 사건 배당에까지 관여하며 김성훈 대표의 편의를 봐준 내막은 2017년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기소됐고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 등을 흘려준 윤경희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사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김성훈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는 검찰이 최근까지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1조 원대 사기죄로 수감돼 있을 뿐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별도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아무 죄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처벌이 됐으면은 준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뇌물 공여죄 부분을 수사를 해서 그것이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반발하던 IDS 홀딩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에야 김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윤경희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이뤄진 늑장 조치. 이유를 묻는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검찰은 해당 사건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란 짤막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기소를 하지 않고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야 그 사람을 기소하는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으니 만약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가 적법했다면 지금도 기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적법한 것이고 그 당시에 알았다면 그 당시에 기소했는 게 옳은 거죠. 네, 화려한 인맥에 대담한 돌려막기 수법에 김성훈 대표가 왜 제2의 조희팔로 불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의 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충청 지역의 마당발로 불리는 유 씨에게 회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로비스트로 활용했고요. 이를 통해 경대수 의원 쪽과 연결됐고 나중에는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 회장이 소개해준 김모 보좌관을 통해 이우연 의원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구은수 청장은 윤경희가 김성훈 대표 사건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영등포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했던 거고요. 야, 대단하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연루된 이 경찰 정치인들은 기소가 돼서 이 진작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뇌물을 준 김성훈 대표는 최근에서야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야, 이거 검찰이 좀 마지못해 기소를 한 듯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구은수 전 청장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당시 구은수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였던 상황. 구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발표한 거 들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검찰은 경찰 길들이기를 해요. 구은수 IDS 사건을 특수 1부에 배당을 합니다. 그러셨죠?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IDS는 원래 작년 청수 2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나왔는데 아마 국정농단 사건 하느라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 진영이 갖춰지고 수사를 하게 돼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훈 대표의 돈과 윤모경이 인사청탁이 구은수 청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이가 김 대표 관련 사건을 배당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한때 차기 경찰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경찰 조직 2인자의 직권 남용 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수사를 이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김 검사는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우연 의원 구속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김 대표의 자백이 단서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김영일 검사와 김성훈 대표의 최초 만남 과정입니다. 당시 김 대표는 1조 원대 사기로 인한 두 번째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반면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방위사업수사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검사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무관한 김성훈 대표를 구치소에서 자신의 검사실로 줄기차게 불러냈습니다. 이후 김영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은수 전 청장과 이우연 의원을 구속하면서도 뇌물 사건을 자백한 김 대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김성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범죄 사실을 갖다가 폭로해갖고 형이 늘면 당연히 폭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영일 검사가 어떤 딜이 벌어진 거죠. 일단은 내가 뇌물을 갖다가 불긴 푸는데 뇌물 받은 놈만 기소하고 나는 기소하지 말라. 이런 묵시적 청탁이 다 있는 거예요. 즉, 경찰 최고위급을 올감할 수 있는 범죄를 자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김성훈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거라고 피해자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법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은 수사 일선에서 암암리에 벌어진다곤 하지만 사실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은 허위 진술과 피의자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우려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자백을 대가로 형량을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플리바게닝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나?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뇌물 수수자가 있는데 공여죄는 아예 처리도 하지 않는다.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김영일 검사는 구은수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한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을 거쳐 이듬해인 2018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9년 8월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정보 1 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가 나면서 김영일 검사 또한 제주지검으로 좌천됐고 현재는 대구지검에 재직 중입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했군요. 이번에는 검사입니다. 김영일 부장검사. 네, 이 검사가 유독 김성훈 대표의 범죄에만 눈을 딱 감은 건데 검찰과 김 대표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김영일 검사는 김 씨가 자백한 사건들을 발판으로 승승장구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감돼 있던 김성훈 대표는 뭘 얻었을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사실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럼 김성훈 대표가 대체 뭘 얻으려고 한 건지 김 대표의 진짜 노림수, 그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김성훈 대표가 두 번째로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 2017년 IDS 홀딩스 피해자들 앞에 자신을 김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한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한모 씨였습니다. 한 씨는 피해자들에게 김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는 김성훈과 17년 친구입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 씨는 성공한 사업가도 김 대표의 오랜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사기 전과자인 한 씨는 지난 2016년 2억여 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역시 서울구치소로 붙잡혀 들어온 김성훈 대표와 이때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 대표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그 뒤에 거액의 은닉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한 씨는 김 대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석으로 출소할 예정이니 해외에 있는 IDS 홀딩스의 자금을 나에게 주며 사업성이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대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주겠다. 당시 김성훈 대표는 두 번째 검거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을 달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브로커 한 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보석으로 풀려난 한 씨가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겉보기엔 그럴듯한 투자회사를 차립니다. 그러고는 이 투자회사의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그 대가로 김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씨는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지만 실제 가치는 수십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던 돈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돈을 뜯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속이는 2차 범죄였던 겁니다. 이를 위해 그럴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을 구슬릴 직원을 구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거액의 은닉 자금 중 27억 원을 한 씨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습니다. 한 씨가 아무 대가도 없이 탄원서를 받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김성훈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은 홍콩에 범죄 수익 은닉금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주겠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범죄 수익 은닉 모의할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이게요. 다 관세 구치소에서 그거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숨겨놨던 돈을 전달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자금 관리인을 비롯한 외부 조력자들과도 보조를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삼엄한 교도소에선 서로 의논도 외부 연락도 쉽지 않았던 상황. 피해자들은 김성훈 대표가 이런 계획을 모의한 곳으로 의외의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김 대표가 구은수 전 청장 사건을 자백한 김영일 검사의 검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영일 검사실 출정 기록을 보면 한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김 대표와 한 씨가 무려 23번이나 같은 날 검사실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검사실에 또 다른 IDS 홀딩스 관계자가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준법 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예모 씨. 실제로는 수감 상태인 김성훈 대표의 은닉 자산을 관리하며 한 씨에게 돈을 건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자금 관리인이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한 2차 범죄의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김성훈 대표, 한모 씨, 그리고 예모 씨가 모두 김영일 검사실을 드나든 게 확인된 겁니다. 김성훈을 포함해서 그 공범들을 수시로 김영일 검사 검사실에서 불러가지고
뭐 명목은 그런 겁니다. 수사에 필요한 범죄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횟수이고 더군다나 외부에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추가 범죄였습니다. 결국 검사와 재수가 각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거래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김영일 검사는 뇌물 사건들을 줄줄이 자백받아 실적을 올렸고 수감돼 있던 김 대표는 자신의 형량을 깎을 계략을 공범들과 의논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검사가 2차 범죄를 사실상 방조해 김성훈 대표에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이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입니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 수익 검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검사실 뒷거래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추가 범죄를 상담하며 공범을 만난 곳 중에 하나로 검찰청의 검사실이 지목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사흘 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서초동을 찾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개소식 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윤 총장의 집무실에서 이 보도와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오히려 김영일 검사를 칭찬했다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추 전 장관이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총장은 김 검사가 전 경찰청장 구 씨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는 등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청구권자는 총장이어서 총장의 청구 없이 검사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든다 해도 징계는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지만 의정관 개소식 시간이 임박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추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김영일 검사가 사건 제보를 대가로 김성훈 대표에게 편의를 봐줘 2차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보도를 보고도 김 검사를 두둔한 셈입니다. 내가 검찰총장 같으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영일 검사는 수사를 잘하고 있다, 훌륭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총장 부임 직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영전한 상태였습니다.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립니다. 윤 총장이 핵심 참모조직 소속인 김 검사가 연루된 문제를 알고도 눈을 감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김영일 검사 문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휘 책임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나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입니다.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을 포함해 피진정인 김영일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나 면담 등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건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영일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사실에서 2차 범죄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다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도 각자의 사건이 있어서 조사한 것이라며 김 대표와 한모 씨가 검사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은밀한 사법거래의 통로로 지목되는 검사실 출정. 법무부는 지난해 20번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감자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 넘는 수감자들이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고,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당하며 부당한 진술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33.8%에 달했습니다. 출정에 오면 출정 오는 게 서로 간에 약간 니즈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편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과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진술을 듣기 위해서라면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600억 원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1조 원대 사건으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주범은 붙잡혀 있는 와중에도 2차 범죄를 모의한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정치권과 경찰, 검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끈끈한 관계, 스트레이트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know it's gonna be okay. It's gonna be okay. But make no mistake, whatever may come, we rise up as two and we go down as one. And hey, I'll pray. It's gonna be okay.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7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그리고 오늘 취재기자 곽승규 기자,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베일에 감춰 놓았던 우리 스트레이트의 새 MC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외로웠던 저의 옆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김효엽 에디터께서 이번 주부터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민망하네요. 저희 PD께서 네. 새 진행자 공개한다는 예고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공개를 했을 때 네. 아, 이 사람 이렇게 돼야 이게 무슨 공개 의미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구야?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거는 뭐 대부분의 그렇다고 해서 뭐 그전에 하셨던 네. 성장경 선배나 조승원 선배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정말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효엽 기자도 좀 더 가까워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저는 MBC에서만 계속 욕을 먹었네요. 한 25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고 주로 뭐 사회부에 많이 있었고요. 편집부에도 많이 있었고. 이 스트레이트의 전신인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6년을 일했어요. 가장 많이 오래 일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낯설지는 않은데 이 스트레이트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뭐 2580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트렌드, 고발, 여러 가지 미담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세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한 상 차림 먹는 거라면 스트레이트는 뭐 와 보니까 직화구이 같은 직화구이. 그 토마호크라고 하나요? 예, 그 토마호크. 덩어리.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보통 이제 그 기자 한 명이 한 24시간 정도 푹 구워가지고 고음국 끓이듯이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아니 오늘 또 이제 어쨌든 진행자로서 첫 녹화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쉽지 않죠. 이게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게 이게 사실 스트레이트는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세욱 팀장 필두로 기자들도 다 베테랑들이고 또 우리 허이루 아나운서 또 여러 명 옆에 진행자를 갈아가며 네. 스트레이트계 허참이 되겠습니다. 네. 터줏대감이시니까 시사 전문 MC죠. 예. 정말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소리 없이 잘 올라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녹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기자들에 비해서 오늘 훨씬 훌륭한 녹화를 보여주셨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곽승규 기자가 또 오늘 아니 근데 또 전반적으로 훌륭했어요. 오늘 뭐 생각보다 녹화도 빨리 끝났고 생각보다 무난하게. 그 지지난주 우리 진준이에 비하면 모든 게 양호했다. 근데 오늘 일단 우리 곽 기자가 와 저는 진짜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우리 흔히 기억하는 약간 내부자들이라든지 막 그 정치권과 그 사기치는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약간 좀 뒤를 봐주고 그러면서 결국 진짜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사건인데 저는 이렇게 큰 사건인 줄 진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미처 몰랐어요. 1조 원대까지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큰 사건인 줄 잘 몰랐고 이게 사실은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이게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길게 3-40분 보지 않으면 네. 전체를 꿰긴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네. 어떻게 취재하게 된지 취재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지난달에 아마 한국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 신문을 저희는 이제 보는 게 이제 일이니까 봤는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있는데 뇌물 받은 경찰은 이미 구속돼서 5년형을 받았거든요. 징역 5년이면 굉장히 세게 받았잖아요. 근데 뇌물 준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다가 4년 만에 기소를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재판에도 안 넘기고 검찰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4년이 지나서 넘긴다는 건 어쨌든 뭐 왜 지금 이렇게 넘기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김성훈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건데 사건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김성훈 대표가 이제 다단계로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사기를 쳐서 그걸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 중인 상태고 지금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죠? 뇌물 사건이 이제 추가된 거죠 이번에. 최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넘겨졌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이템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되게 좀 화가 났던 것이 물론 600억 원대도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만 이게 조 단위로까지 피해액이 늘어날 정도까지 왜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를 했는가 이 지점이거든요. 1조 원이라는 말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일이 없을 정도의 그렇죠. 공이 몇 개죠? 공이 10개인가? 천 10개인가? 아니 억이 8개니까 자막으로 갑시다. 자막으로 100억. 몇 개인지는 세서. 네. 이게 어쩌다가 600억이 그렇게 1조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600억대 한번 잡혔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에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뭐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오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오히려 더 홍보를 하고 별 문제 아니었다. 네, 별 문제 아니고 이거는 재벌처럼 3년에 5년 남았다. 우리 지난 방송에서 한번 짚었었잖아요. 3호 법칙이라고. 나 세다. 자기도 재벌급이다. 이렇게 오히려 광고로 활용을 한 셈이죠. 참 이게 원래 죄가 아닌데 국내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사로 됐고 그래서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세일즈 홍보가 됐죠. 그러니까 참 유사수신과 관련된 아이템을 우리가 처음 다룬 것도 아니지만 뭐 여러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저거의 왜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옵티머스도 했었고 뭐 라인펀드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을 늘 주겠다. 그렇죠.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원금 보장이라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 뭐 이런 거였고 이 종류만 바뀌었으면 이거는 홍콩에 뭐 투자하는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이 다단계 사기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이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때만 해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의료기기 물건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금융 상품을 가지고 팔기 시작한 건데 원금 보장 그러면서 동시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싶으면 사실 혹하긴 하죠.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진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건이 커지는 데는 이 김성훈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뒷배를 봐준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야 아까 그 판넬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 그 오늘 첫 번째 VTR에서도 뭐 유력 국회의원들이 막 축사 보내고 막 화환 막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다 화환 보내고 막 이러니까 여기다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데 네. 이제 피해자들이 사실 다 의심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의심할 만할 때쯤이면 이런 인맥의 뭐 축하 영상이 등장한다던가 화환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죠. 이분들의 이런 권위와 이런 인지도 때문에 피해들이 더 피해가 커졌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판넬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구속 중이고 집행유예이고 여기 구속 중이고 여기가 그 말하자면 이제 5년을 받았다는 윤땡땡 경위가 이분이 이제 4년 전에 이미 감옥에 갔는데 돈을 준 사람이 지금까지 처벌을 안 받고 있다가 최근에 기소가 된 겁니다. 야,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서로 다 알게 된 걸까요? 이 회장이라는 분이 원래 마당발이라고는 뭐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충청 지역의 정당이 자민련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후원회장을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한 거물이었고 이분의 그런 충청 인맥, 고향, 선후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얻게 되죠. 그 요즘에 그 가짜 수산업자 그렇죠. 사건 봐도 이 가짜 수산업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한 명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기자가 김무성 의원과 가까워서 이렇게 막 갑자기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키맨이 있는 거죠. 키맨이 있으면서 쫙 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경찰을 그냥 쥐락펴락하고 이런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네, 경찰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뭐 진짜 좀 놀랍는 내용이 있죠. 내가 사건 지휘한 대로 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저는 아주 누구를 구속시켜라. 뭐 이렇게 고소 사건 하나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상식 바뀐 게 사실 그 윤경이가 승진을 부탁을 했는데 들어준 거 아닙니까 사실? 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진했습니다. 특진.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윗사람 돈을 매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에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김성훈 대표가 자기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은수 전 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이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 뇌물 수수 혐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승진해지는지는 미스터리지만 하긴 했습니다. 그 어쨌든 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근데 사실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면 거의 경찰 전체 넘버 2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청장 다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너무 복잡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 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중반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는 우리 부장검사님, 이렇게 빼놓을 수 없죠. 네. 이거 보면서 저는 그 한명숙 전 총리 그 증인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비망록도 나왔었고, 그때 이제 불러다가 밥 먹이고 증언 연습시키고 이런 이제 검찰의 되게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약간 비슷하네요, 느낌이. 그렇죠. 그 근본적으로 출정이라는 제도의 결국에 문제인데요. 검찰이 이제 수감자,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검사실로 불러내서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 물론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어떤 사건을 제보받거나 딜이 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게 사실은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검사와 죄수 시리즈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특수수사라는 게 대단한 특수수사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횡령이나 뭐 이런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죄수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더 기소하지 않을게 또는 어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른 범죄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식의 수사 기법을 썼던 거거든요.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출정 같은 관행, 공개된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거기 같은 경우도 이미 기결수, 자기가 형이 이제 결정이 된 기결수를 불러다가 너 다시 다른 사건 자백해 이런 식으로 검사가 몰아쳐서 그 다른 사건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식의 이런 출정 관행까지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증인 사건도 그때 뭐 70 몇 번을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록이 있는 거 10번 정도밖에 없고 60번 정도는 없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
수감자가 검사실에 왔으면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공적인 일이니까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지, 뭐 전화는 누구랑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런데 심지어 내 돈 통장 관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줬다. 찜찜하네요. 이게 사실 정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검사실 안에서 이런 2차 범죄 모의가 가능했다. 물론 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만하다. 라고 좀 판단이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김성훈 이 대표의 이 2차 범죄 모의 이 건에 대해서 김영일 검사의 반론도 저희가 물어봤죠. 물론 뭐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요. 다만 이게 저희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취재한 뉴스타파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서로 다른 사건 때문에 이제 수감자들이 불렀다. 이제 이게 한 씨라는 인물이 또 있고 나가서 이제 또 2차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한 씨고 김성훈 대표가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계속 김영일 검사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성훈 대표라는 사람이 큰 도둑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한모 씨가 큰 도둑의 돈을 그걸 또 훔쳐보려고 한 작은 도둑인데 이 액수도 만만치는 않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김성훈 대표는 이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감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피해자들한테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합의서 같은 걸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 씨라는 사람은 소액이었어요. 사기 금액이 2억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2억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보석으로 나가면서 김성훈 대표 대신에 처벌 불원서를 받아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훈 대표한테 막대한 돈을 받아낸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일 검사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아주 핫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대검 수사정책관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범정이라고 불리던.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왜 핫해졌냐면 최근에 어쨌든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논란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 손준성 검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무했던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추정되는 곳에 이분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일 검사도. 그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이제 뭐 측근이 아니다 맞다 하는 건 이제 그분이 그쪽으로 온 게 이제 시점이 2020년 이제 추미애 장관 이후라서 이제 뭐 말이 왔다 갔다 이게 서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일로 왔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손준성 검사보다 먼저 요직에 와 있었고요. 그렇네요. 네. 이게 어쨌든 검찰총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김영일 검사와 관련해서는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칭찬을 했다고. 네. 이게 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발언에 상당한 이제 좀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점이 아니라 훨씬 전에 이미 지난 5월에 본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뭐 되게 장소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윤석열 후보 측은 어쨌든 간에 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입장일 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한 방에 또 저희가 짧게 정리를 보통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기꾼이 껴들어가지고 이게 훨씬 징역을 세게 맞을 수 있는 게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큰 사기를 쳐가지고 1조 원대까지 피해 금액은 늘어났고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도 다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정작 사기를 치고 이 뇌물을 줬던 이 당사자는 결국 이제 와서 뇌물건과 관련해 갖고는 재판에 들어갔다. 너무 복잡한 사건이라서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쭉 한번 정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갖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취재를 쭉 해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기분이 좀? 사실 아직도 좀 못 다뤘다는 얘기도 많고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사실 피해자들이 되게 주장하는 거는 이제 김성훈의 은닉 재산이 지금 수백억 원이 더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백억만이 아니 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되게 많은 거 추정되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해자들의 돈을 빨리 찾아서
가져와야 그렇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얼마만이라도 받을 예. 수 있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되게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제출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야 그러면은 2탄을 준비하겠네요. 아 그건 저희가 시청님과 시청을 좀 보고 예. 시청을 좀 보고 우리 또 그렇지 시청률을 버리고 상을 취했던 우리 곽승규 기자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시청률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보셨으면 너무 재밌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부터 보시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아쉽네 정말. 이게 다시 보기라도 혹시 지금 중간에 보신 분들 다시 보기라도 꼭 처음부터 한번 봐보시면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예. 곽승규 기자가 또 잘 정리해서 인터넷용으로 기사를 또 써서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걸 좀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눈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특히 피해자분들 부분은 저희가 계속 놓치지 않고 취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피해 복구가 진짜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조금 더 우리가 파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되게 사실 지금 여전히 뭐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문제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도 저희가 짚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놓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어려운 내용 취재하느라고 박 기자 진짜 고생하셨고요. 이게 다른 신문에 나왔던 작은 기사 하나가 결국 이런 또 나비 효과로 이렇게까지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또 탄생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그리고 우리 김현욱 기자도 오늘 첫 녹화 고생 많으셨고.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오늘은 두 분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거 좋죠. 네. 그걸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오셨는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먹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곽승규 기자의 시범을 보시고 우리 김효혁 앵커가 한번 하시는 걸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사수 본방. 알림 사수는 뭐야? 알림을 위해서 사수를 해. 그렇네요. 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